자, 지금 대법원장. 네, 이용균 네. 대법원장 후보자.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를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한나라의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이름을 몇 명이나 알았겠습니까? 10년 전에.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장의 이름을 몇 명이나 알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개판이 되고 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화이팅 하는 걸 일반인들이 만들어갖고 화환을 막 보냈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는 아니 법관은 객관적인 위치를 지키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분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럴 수가 있어? 네.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판결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끼고 돌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하는 원망 때문에 김명수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 법이나 정치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네.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짚는다면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의 정치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정치인데 그 뭐 갈등을 해소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치가 그런 갈등들을 해소를 못 하니까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를 하고 자원을 배분을 해버리니까 지난 5년 동안 뭐가 됐냐면은 법조계가 너무 정치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법의 정치화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뭡니까? 저희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박병권 판사, 박병권 판사의 그 정진석 의원에 대한 그 명예훼손 판결,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이 판결 내린 판사 누구야? 라고 묻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정말로 사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장 비판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경남 함안 출생이고요. 부산 중앙고등학교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1990년에 서울 민사법원 판사로 임관을 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광주고법, 서울고법 이렇게 쭉 이제 경력이 있는데 그렇죠. 보니까 본인 고향 쪽은 안 갔어요. 서울과 광주고법, 대전고등법원장 이런 쪽으로 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사를 하다가 대법관을 하다가 이제 대법원장이 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대법관이 그게 이제 아닌 거죠.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분의 경우에 지금 고법에서 바로 이제 대법원장을 가는 요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균열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균영 판사.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야, 윤석열 대통령 1년 후배라며. 야, 저기 지금 법원을 주무르려고 지금 저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 친분은 없대요. 뭐 아니, 1년 후배라 그러면 지금 뭐 서울법대 다 해결되죠. 최강욱 의원도 뭐 후배예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대통령이 무슨 뭐 충북대 약대를 나왔다. 혹은 뭐 경희대 음대를 나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대 법대를 나온 대통령인데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서울대 법대 인맥이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원래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가까운 지인은 아니라 지인 그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은 판결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진보적 색채도 짙은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정한 보수인 것 같아요. 진정한 보수다. 진정한 보수는 약자를 보듬고 그렇죠. 기회를 주고 이런 판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자 겸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잘못은 혼내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건 선도해야 된다.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줘야 된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전형적으로 이 이균용 판사가 아주 보수적인 색채의 판사는 맞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보수를 폄훼하기 위해서 자꾸 보수적이야 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분의 판결이 오히려 진보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저는 이균용 판사가 오히려 보수의 색채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떤 판결들을 했나요?
그 백남기 그 농민 사망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물대포를 쐈다 이래서 크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때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그 구은수 저 서울청장이 이제 기소가 되었어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을 그 관리하고 진압하던 것은 이 그 구청장이 그 구은수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까지 상급자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당시 아까 저 말씀드린 이분 고법에 계셨으니까 2심 판사로서 아니다. 서울청장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벌금형을 내렸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은 적정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어떤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적정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서울청장은 유죄다라고 해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징역형을 살리지 않으면서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렇게 책임을 물은 행위, 이것은 정말 보수적인 판사로서 가장 아주 합리적인 선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틱 장애라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경련이 일어나는 장애가 있는데 틱 장애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걸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뚜렛 장애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증후군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봤었어요. 그 장애가 아니지 않나.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 분이 이게 2가지 이상 나타날 때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1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장애인을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의 종류를 무한정 늘릴 수 없어. 그러니까 뚜렛 장애는 장애라고 우리가 칠 수가 없어. 라고 1심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그 정도의 경증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안 돼 라고만 하는 건 장애인이 자기 질병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지금 박탈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도의 그 증상의 중증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한 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개로 본다면은 저는 진짜 약간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위에서 농민의 시위 참여자의 그 상해나 사망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찰 공권력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준 것에 대해서 지휘 책임을 대해서 2심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고 장애인도 오히려 장애인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고 아마도 그러니까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분을 고등법원장으로 대전 고등법원장으로 또 임명을 한 거 아니었을까요? 판결을 보니까 이분은 우리하고 같은 진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시켜놓고 나니까 취임사에서 바로 이분이 그때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대전 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이 조롱거리가 됐다.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라고 바로 직격을 해버렸죠. 그게 대표적이고 또 같은 해 10월에 이제 그 고등법원장이니까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의 그 뭡니까 50억 클럽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말로 법원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어필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판결로 봐서는 상당히 그게 진정한 보수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법관을 보수다 진보다 나누는 게 맞을까요? 근데 지금은 정치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가장 법의 정신에 투철하게,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게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 있을 때는 장애인 복지법의 정신에 가장 맞게 판단을 한 거고 그 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거에 맞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 편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정신을 가지신 분이 지난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고 그런 분이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네. 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 판결이라는 거를 네. 진보가 그냥 먼저 땅 따먹기처럼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그 진보 좋은 거잖아요. 합리적 판단이 나오면 진보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제 주장은 뭐냐면 보수적 판단이야말로 이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약자를 보듬는 이런 판결이 저는 보수적 판결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저는 또 한편으로 네, 알겠습니다. 보수 진보 표현보다 그래서 좌파 우파 표현을 쓰는 게 더 사회학적으로는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좌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를 선점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사회 발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모순이 생겨요. 보수가 오히려 지금 나라 발전을 걱정하고 있고 우파 진영에서 항상 그걸 걱정하는데 그 진보라는 좋은 개념을 좌파들한테 뺏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관들 특히 대법관 같은 분들은 초기에 진짜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좀 그 사람의 뭐 신변 뭐 이거 주민등록 이거 뭡니까 뭐 이 통장에 뭐 이 1,000만 원 뭡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간첩 사건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이제 자유의 표현에 대한 입장,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정확히 묻는 그의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법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좀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청문회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뭐 벌써부터 대통령이랑 친하대, 뭐 대통령이랑 통화 몇 번 했냐, 뭐 해가지고 어쨌든 낭만시키려고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문회에서. 네.